2025년 5월 일본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간 독도는 일본 영토라 주장해온 도쿄대 법학부 교수. 그의 이름이 모든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학계의 거장, 충격적 입장 번복. 독도 전문가의 배신인가, 양심선언인가. 외무성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보수 언론들은 매국의 배신이라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불과 2달 전 그는 T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었죠. 국제법은 명확합니다. 역사적 증거도 분명해요.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새 논문의 제목은 역사적 주권과 국제법 독도가 한국에 속하는 이유. 40년 집념의 법적 분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대체 어떤 증거가 그를 절대적 확신에서 끌어내린 걸까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한 그 일주일. 국립박물관 깊숙한 곳에서 마주한 고문서들. 울릉도와 독도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 40년 동안 저는 틀렸습니다. 한 학자의 용기 있는 고백 뒤에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그 충격적 전언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나무 책상 앞에 한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작은 산들이 책상 구석구석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문서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이에요. 교수는 40년 동안 이런 서류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증거의 벽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교수의 이름은 다카하시 유타로였어요. 도쿄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교수의 최신 논문 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논문 제목이 굵은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독도의 불법 점유 법적 분석이라고 말이에요. 각 단어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교수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무겁고 금색으로 빛나는 펜이었죠. 그 펜으로 중요한 문서들의 서명을 해왔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논문들을 써왔죠. 그날도 그 펜으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TBS 텔레비전 프로듀서였죠. 또 출연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독도가 왜 일본 땅인지 설명해달라고 말이에요. 교수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상대방은 아마 감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감정에 호소하며 소리를 지를 거예요. 하지만 교수에게는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은 감정보다 훨씬 강한 거죠. 교수가 서류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수백 개의 문서가 들어있었죠.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맨 위에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1905년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차지했어요. 다른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았죠. 국제법상 이것은 그 섬이 일본 영토라는 뜻이에요. 사건은 끝난 거죠. 교수가 두꺼운 폴더를 꺼냈어요. 오래된 지도들의 사본이 들어있었죠. 1600년대 것도 있고 1700년대 것도 있었어요. 그 지도들 중 어느 것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지 않았어요. 교수는 돋보기를 들고 이 지도들을 연구해왔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다 확인했죠. 증거는 명확했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엘리자베스 해리스가 들어왔죠. 영국 외교관이었어요.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죠. 그날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봉투를 교수 책상 위에 놓았어요. 공식 도장이 찍혀 있는 게 보였죠. 한국 정부 도장이었어요. 그 도장을 보자 교수의 속이 이상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보낸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을 서울로 초청하고 싶다고 해요. 그들의 역사 자료를 보여주고 싶대요. 교수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그들이 대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쪽 주장은 전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전부 감정에 기반한 거였죠. 증거가 아니라 말이에요. 오래된 이야기나 전설을 보여줄 뿐이었어요. 교수가 가진 것 같은 진짜 법적 문서는 보여줄 수 없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웃지 않았어요. 교수님. 엘리자베스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 말로는 최종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해요. 진정한 학자라면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네요. 교수의 가슴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양쪽이라고요? 한쪽밖에 없어요. 진짜 법적 증거를 가진 쪽만 있을 뿐이에요. 제대로 된 문서를 가진 쪽. 국제법이 있는 쪽 말이에요. 교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한국 도장들이 공식적이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안쪽에는 금태가 둘러진 비싼 종이가 보였어요. 이건 싸구려 선전물이 아니었어요. 정부의 공식 초청장이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어요. 교수님 입장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그들 자료를 보는 것이 오히려 교수님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들의 약한 증거에 대해 쓸 수도 있고요. 세상에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교수가 초청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편안했던 사무실이 갑자기 더 작게 느껴졌죠. 항상 교수를 보호해주던 서류 더미들이 덜 든든하게 보였어요. 40년 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자신의 연구를 의심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 봉투가 책상 위에 물음표처럼 놓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을 하고 있었죠.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증거를 볼 용기가 있나요? 교수가 초청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임을 알고 있었죠. 자신의 확신주의에 쌓아올린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창문 밖으로 도쿄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서두르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어제와 똑같았죠. 하지만 교수의 사무실 안에서는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곳에 문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문 너머에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이 있었죠. 지금까지 늘 진실이라고 믿어온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길이었어요. 교수가 금색 펜을 보았어요. 서류 더미들을 보았죠. 한국 도장이 찍힌 초청장을 보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에 뭘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교수가 한국 초청장을 꽉 구겨서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서 작고 구겨진 덩어리가 되도록 했죠. 사무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을 향해 던졌어요. 종이 공이 쓰레기통 가장자리에 튕겨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 말이에요. 그 작은 소리가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경고 같았죠. 3일 동안 교수는 그 구겨진 초청장을 피해서 다녔어요. 카펫 위에 하얀 돌멩이처럼 놓여 있었죠. 볼 때마다 속이 답답했어요. 대신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텔레비전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한국 쪽 게임보다 이게 더 중요했죠. TBS 스튜디오가 그날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조명이 평소보다 더 밝고 뜨겁게 느껴졌죠. 방은 시원한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인터뷰어 맞은편에 앉아서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것들이 무기였죠. 이것들이 방패였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빨간 불이 작은 눈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다카하시 교수님. 인터뷰어가 말을 시작했어요. 독도가 왜 일본 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쉬운 질문이었어요. 수백 번도 더 대답해본 질문이었죠. 말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역사 기록이 완전히 명확해요. 교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강하고 자신 있게 들렸죠. 독도는 국제법상 무주지로 합법적으로 편입되었어요. 이것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빈 땅이었다는 뜻이에요. 일본이 1905년에 제대로 차지했죠. 그때 다른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교수가 문서들을 가리켰어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보여줬죠. 법적 원칙들을 설명했어요. 인상적으로 들리는 어려운 말들을 사용했어요. 인터뷰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아파트에서 혼자 있을 때는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파트가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비어있는 것 같았죠. 사무실 바닥에 놓여있는 구겨진 초청장 생각이 계속 났어요. 전화를 들어서 모스크바에 있는 오랜 친구 체르노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0년 동안 동료로 지내온 사람이었죠. 그의 진한 러시아 억양을 들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졌어요. 유타로 친구야. 교수 목소리를 듣고 체르노프가 말했어요. 왜 걱정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나? 자네가 이 문제의 세계적 전문가잖아. 한국 사람들이 자네 연구에 도전할 수는 없어. 그의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초청장 생각이 또 났어요. 엘리자베스 말이 맞다면 어떨까요? 그들 자료를 보는 것이 오히려 교수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대학 근처 커피숍에서 로버트 김을 만났어요. 로버트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연구하는 미국 역사학자였어요.
친근한 눈과 헝클어진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질문들을 했어요. 교수가 한국 초청장에 대해 얘기했어요. 로버트가 웃거나 눈을 굴릴 거라고 생각했죠. 대신 그의 얼굴이 흥미로 밝아졌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이거 정말 대단할 수 있어요. 로버트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일본 학자가 처음으로 그들의 원본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들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의 열정이 교수를 놀라게 했어요. 로버트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 입장을 지지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새로운 연구 가능성에 대해 정말로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로버트가 계속 말했어요. 가장 강한 주장은 항상 상대방의 최고 증거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와요. 그들 자료를 검토하고도 여전히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교수님 주장은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교수가 커피를 천천히 마셨어요. 그날은 쓴맛이 났어요. 로버트 말이 되긴 했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그들 증거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만큼 약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서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구겨진 초청장이 여전히 3일 전에 떨어진 그 자리에 놓여 있었죠. 조심스럽게 집어서 책상 위에서 주름을 펴기 시작했어요. 한국 도장들이 고대 기호처럼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초청장을 다시 읽었어요. 말이 정중하고 공식적이었죠. 국립박물관과 독도재단에서 역사 자료를 검토하라고 초청하고 있었어요. 자료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학술적 교류를 원한다고 했어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독도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연구를 의심해본 적이 없었죠. 결론을 의문시해본 적도 없었어요. 확신이 교수의 힘이었죠. 하지만 이제 사무실에서 혼자 펼쳐진 초청장을 들고 앉아 있으니 수십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있었어요. 호기심이었어요. 처음에 학자가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호기심 말이에요.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이라도 알고 싶어 하는 욕구였죠. 로버트의 말이 생각났어요. 엘리자베스의 도전이 생각났죠. 진지한 학자로서의 자신의 명성이 생각났어요. 진짜 학자는 모든 증거를 검토해요. 진짜 학자는 반대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학자는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죠. 교수가 금색 펜을 집어들고 대학 편지지에 짧은 메모를 썼어요. 한국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글씨가 떨려서 나이 든 사람의 글씨 같았어요. 하지만 말은 분명했죠. 메모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 서울로 우편을 보낼 거였어요. 그날 밤은 잠을 자려고 했어요. 하지만 방금 한 일에 대해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여행을 시작한 거였죠. 초청장이 다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구겨지지 않았어요. 비행기 바퀴가 서울 활주로에 쿵하고 착륙했어요. 그 소리에 교수의 심장이 쿵 뛰었죠. 작은 창문으로 회색 건물들과 바쁜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여기는 적의 땅이었어요. 적어도 교수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던 곳이었죠. 공항을 걸으면서 검은 서류 가방을 더 꽉 쥐었어요. 안에는 40년간의 연구 자료가 들어있었죠. 지도와 문서, 법적 근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들이 한국 쪽 선전에 맞서는 방패였죠. 서류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종이가 아니라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자 서울 공기가 교수를 덮쳤어요. 끈적하고 습했죠. 젖은 담요를 통해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마에 바로 땀이 맺혔어요. 금태 안경이 뿌옇게 흐려졌죠.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더 이상 친숙한 책들이 있는 안전한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택시 정류장 근처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40세 정도로 보였죠. 짧은 검은 머리에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 교수가 예상했던 한국 학자들의 공격적인 모습과는 달랐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립박물관의 안수진 박사입니다. 그녀의 일본어가 완벽했어요. 억양도 전혀 없었죠. 이게 교수를 놀라게 했어요. 오랜 세월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태도도 차분하고 학자다웠죠.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조용히 지나갔어요. 교수가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높은 건물들과 붐비는 인도가 보였어요. 모든 게 현대적이고 잘 정리되어 보였어요.
교수가 상상했던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바쁘고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마치 도쿄 사람들 같았어요. 국립박물관 건물은 거대하고 하얀 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중요하고 진지해 보였죠. 유럽 박물관들 같았어요. 안쪽은 복도가 넓고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에서 발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고대 도자기와 오래된 그림들로 가득했죠. 안 박사가 교수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교수가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죠. 부드러운 조명이 벽 주변에 배치된 유리 진열장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역사 자료들을 교수님이 검토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어요. 저희는 진실이 논쟁이 아니라 신중한 연구를 통해 나온다고 믿어요. 교수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죠. 이건 조잡한 복사본이나 뻔한 가짜가 아니었어요. 유리 뒤의 문서들이 고대의 것이고 진짜로 보였어요. 공식 도장이 부드러운 조명 속에서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종이가 세월에 따라 누렇게 변해 보였어요.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첫 번째 진열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안에는 한국 글씨가 적힌 오래된 책이 있었죠. 페이지가 열려서 두 개의 섬을 보여주는 지도가 보였어요. 안 박사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것은 1454년 세종실록이에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우산도와 무릉도를 맑은 날에 서로 볼 수 있는 별개의 두 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교수의 숙련된 눈이 문서를 쥐어 깊게 살펴봤어요. 경력 동안 수천 개의 오래된 문서를 봐왔어요.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잉크가 제대로 나이 들어 보였어요. 종이도 적절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죠. 글씨체도 그 시대와 맞았어요. 모든 세부사항이 이 문서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교수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이 문서는 1454년에 두 섬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1905년에 주장하기 451년 전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니 목이 말랐어요. 다음 진열장으로 옮겼어요. 안에는 공식적인 빨간 도장이 찍힌 또 다른 오래된 문서가 있었죠. 그 도장들이 교수가 진짜 역사 문서에서 본 것들과 똑같아 보였어요. 안 박사가 이것은 1900년 황제 칙령이라고 설명했어요. 일본 편입 고시보다 5년 앞선 거였죠. 교수가 노트를 열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역사적 증거를 검토할 때 항상 하던 대로 본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글씨가 엉성해 보였어요. 평소의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죠. 세 번째 진열장에는 1947년 미국 해군 측량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한국 문서가 전혀 아니었어요. 2차 대전 후 중립적인 관찰자들이 만든 거였죠. 모든 지도에서 논쟁이 된 섬들이 명확히 한국에 속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교수가 유리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이 미국 지도들은 일본 입장을 지지해야 하는 거였어요. 미국은 1945년 이후 일본의 동맹국이었어요. 영토 분쟁에서 한국을 편들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 있었어요. 그 섬들을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방이 이제 더 작게 느껴졌어요. 벽들이 교수 주변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죠. 각각의 문서, 진열장이 교수가 믿어온 모든 것에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연구자료로 가득한 서류 가방이 갑자기 덜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덜 강력하게 보였죠. 안 박사가 교수가 각 전시물을 살펴보는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논쟁하거나 연설하지 않았어요. 교수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냥 문서들이 스스로 말하게 내버려뒀어요. 이게 안 박사가 교수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보다 더 긴장되게 만들었어요.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12개의 진열장이 있었어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12개의 증거였죠. 서로 다른 세기의 문서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기록들이었죠.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뭘 생각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믿음의 토대가 발밑에서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예전의 확신으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그 다음 3일이 책장 넘기듯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마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새로운 문서들이 나타났죠. 매일 오후마다 변명할 수 없는 새로운 증거들이 쌓여갔어요. 확신으로 가득했던 교수의 편안한 세상이 살펴보는 문서 하나하나마다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둘째 날에 로버트 김이 미국에서 도착했어요. 헝클어진 갈색 머리와 흥미진진한 미소가 이 낯선 곳에서 친숙하게 느껴졌죠. 박물관 연구실의 큰 테이블에
지도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처음 교수가 역사 공부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런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다카하시 교수님, 이 변화 과정을 보세요. 로버트가 서로 다른 시대의 지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6세기에 걸쳐 일관되게 기록된 한국의 영토 지배가 보여요. 여러 독립적인 자료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는 그와 논쟁하고 싶었어요. 증거에서 허점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학자로서의 훈련이 교수를 배신했어요. 이 문서들은 40년 동안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해온 것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었어요. 만약 이것들이 교수 입장을 지지하는 일본 문서였다면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은 안 박사가 1947년 미국 해군 지도를 보여줬을 때였어요. 이 지도들은 어느 쪽도 편들 이유가 없는 중립적인 관찰자들이 만든 거였죠. 논쟁이 된 섬들을 명확히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니 목이 사포지처럼 거칠게 느껴졌어요. 이 지도들은 일본 주장을 지지해야 하는 거였어요. 미국은 2차 대전 후 일본의 동맹국이 되었거든요. 미국군 장교들은 모든 일본 기록과 주장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일본 주장이 정당했다면 이 지도들이 그걸 보여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모스크바의 체르노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숙한 러시아 억양이 위로가 되어야 했는데 그날 밤 그의 말은 거칠고 화가 난 것처럼 들렸어요. 자네가 조작당하고 있는 거야, 유타로.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야. 선별적인 증거와 감정적 호소로 자네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선별적인 증거, 감정적 호소. 하지만 교수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문서들을 봤어요. 경력 내내 사용해온 것과 같은 신중한 방법으로 검토했죠. 그것들에서 선별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엘리자베스 해리스에게 전화했어요. 교수 목소리를 듣고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왜 거기 가셨는지 기억하세요? 교수님 임무는 그들의 약점을 이해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거였어요. 그들 주장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요. 그녀의 걱정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동안 동료로 지내왔거든요. 하지만 어두운 호텔 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서들의 복사본에 둘러싸여 앉아있으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교수의 가장 큰 적은 증거를 보여주는 한국 학자들이 아니었어요. 안 박사나 로버트 김, 심지어 문서들 자체도 아니었죠. 교수의 가장 큰 적은 40년 동안 틀렸을 가능성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울릉도로 현장 견학을 갔어요. 해안경비대의 박수봉중이가 항구에서 만났어요. 강한 어깨와 조용한 태도를 가진 진지한 사람이었죠. 제복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악수가 단단하고 정중했죠. 파도치는 회색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 여행이 2시간 걸렸어요. 바닷물 거품이 얼굴에 튀어서 안경을 젖게 만들었어요. 바다가 끝없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교수가 배 난간을 새하얗게 질린 손으로 꽉 쥐고 있었어요. 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뭘 보게 될지 무서워서였어요. 울릉도의 바위 해안에 다가가면서 박중희가 수평선을 가리켰어요. 교수님, 오늘같이 맑은 날에는 여기서 독도가 보여요. 1454년 기록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지요. 교수가 바다 너머로 눈을 찡그리며 보니 보였어요. 수평선의 작은 점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바다에서 솟아오른 2개의 작은 바위섬이었죠. 지리적 현실이 고대 한국 문서에서 읽은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울릉도 해안에 서서 오래되고 잘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항구로 돌아오는 어선들을 바라봤어요. 현지 어부들이 익숙한 동작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었죠. 얼굴이 햇볕과 바람에 그을려 있었어요.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 최근에 만든 정착지가 아니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살고 일해온 곳이었어요. 주름진 손을 가진 나이든 어부가 교수가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멀리 보이는 독도를 가리키며 교수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로 뭔가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의미는 분명했어요. 그 섬들은 평생 동안 그의 세상의 일부였던 거예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빈 땅이라는 교수의 신중하게 구성된 주장이 파도에 맞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이 바다는 수세기 동안 고기를 잡던 곳이었어요. 이 섬들은 그곳을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주장되고 관리되어 왔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와서 호텔방에 앉아 있었어요. 침대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죠. 문서와 지도, 사진들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머리가 무겁고 혼란스러웠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린 것 같았어요.
도쿄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했어요. 체르노프 박사의 화난 말들. 교수가 입장을 바꾸면 배신자로 볼 일본 학계. 지지하는 서류들이 쌓여있는 편안한 사무실. 40년간의 확신으로 쌓아올린 명성 말이에요. 하지만 본 증거들도 생각했어요. 가짜일 수 없는 고대 문서들. 일본을 지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중립적인 미국 지도들. 역사적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리적 현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바다에서 일해온 어부들의 가족들 말이에요. 집에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가르쳐온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말해요? 호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는 잠들지 않았어요.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거리들로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내일은 더 많은 문서를 볼 거예요. 헬리콥터 날개가 아침 공기를 일정한 리듬으로 가르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동해가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물이 짙은 파란색, 거의 검은색으로 보였고 파도 위에 흰 거품들이 일고 있었어요. 몇 분 후면 법정과 강의실에서 논쟁해왔던 바위 위에 서게 될 거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큰 섬의 건물들이 보였어요. 등대가 회색 바위를 배경으로 하얗고 높게 서 있었죠. 한국 국기가 바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독도였어요. 교수가 평생 동안 다케시마라고 불러왔던 그곳이었죠. 일본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던 그 영토였어요. 하지만 여기 서서 바람을 느끼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니 어떤 법정 문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이곳은 살아있었어요. 진짜였어요. 매일 여기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고향이었어요. 한국해양경비대 초소가 헬리콥터 착륙장 근처에 있었어요. 파란 제복을 입은 대원들이 차분하고 전문적인 표정으로 도착을 지켜보고 있었죠. 불법 점유자들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박중희가 바위들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안내했어요.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바다 물보라 때문에 미끄러웠어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강하게 들려왔어요. 노인이 주변 바위들을 가리키며 한국말로 뭔가 말했어요. 단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표정으로 의미는 분명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었어요. 추상적인 법적 논쟁도 아니었죠. 이곳은 그의 일터였어요. 생계 수단이었고 집이었어요. 수십 년의 연습으로 나온 숙련된 손놀림으로 그물을 다루는 걸 지켜봤어요. 그의 자녀들도 여기서 고기를 잡을지도 모르죠. 이건 정치적 쇼를 위해 최근에 만든 정착지가 아니었어요. 깊은 뿌리를 가진 공동체였어요. 이 바위 해안에 서 있으니 확신의 마지막 조각들이 부서져서 바다바람에 날아가는 걸 느꼈어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빈 땅이라는 모든 법적 주장들이 이제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이곳은 결코 비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일해왔어요. 시련은 헬리콥터 여행이나 미끄러운 바위에서 오는 신체적 위험이 아니었어요. 시련은 40년간의 전문적 신념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죽음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래전에 결정한 입장을 변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무엇이 진실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작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이 열려 있었죠. 화면이 어두운 방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거의 완성된 원고를 찾았어요. 제목은 다케시마의 불법 점유 법적 분석이었죠. 3년 동안 작업해온 150페이지의 논문이었어요. 삭제키 위에 손가락을 오랫동안 두고 있었어요. 이 논문은 명성을 쌓아온 모든 것을 대표했어요. 삭제하면 평생의 연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였어요. 수십 년 동안 학생들과 동료들을 잘못 이끌었다고 받아들이는 거였죠. 하지만 발표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눈으로 본 증거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진실 추구를 배신하는 거였죠. 삭제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 주권과 국제법 독도가 한국에 속하는 이유. 밤새도록 글을 썼어요. 국립박물관의 문서들을 설명하면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울릉도에서 목격한 지리적 현실을 설명했죠.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진 법적 의미를 분석했어요. 이건 정치적 논쟁에서 편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증거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한때 믿었던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곳이라도 따라가는 거였어요. 항상 주장해왔던 그런 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편안함보다 진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이에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어요. 일본 학계가 조국을 배신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하지만 이 서울 호텔 방에 앉아서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도시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니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평화였어요. 내일은 어떤 결과가 기다리든 맞서기 위해 집으로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